뉴스? 바로 내 이야기죠. 뉴스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죠. 뉴스는 일상이다. 또 이웃들의 소식이죠. 살아가는 게 뉴스 아닌가요? 사람 사는 이야기가 뉴스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오늘의 표정. 화가를 꿈꾸던 미대생 오영준 씨는 군복무를 하면서 꿈이 바뀌었습니다. 아프고 힘든 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싶다는 잠자던 열망이 깨어난 것이죠. 어릴 때부터 존경하던 나이팅게일, 그를 닮은 간호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낮은 처우와 힘든 업무에 남자 간호사를 바라보는 편견이 겹치면서 점점 더 지치고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를 피로와 절망에서 구한 것은 한때 포기했던 화가의 꿈이었습니다. 접었던 도화지와 닫았던 붓뚜껑을 열고 병원과 의료진의 일상을 웹툰 형식으로 그려서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그림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의료진과 환자들을 위로하는 따뜻한 기적이 되어 세상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음압 병실 안에서 창밖 의료진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거꾸로 글씨를 쓰고 그림을 곁들인 그의 메시지는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한 것은 물론이고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의 치료약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겨내자 대한민국이라는 글씨와 함께 두꺼운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의 모습이 담긴 오영준 간호사, 아니 화가의 그림. 그 잔상이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9월 7일 저녁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오늘의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듣고 싶은 노래는 필 콜린스가 부르는 You Will Be In My Heart입니다. Don't stop your crying, it will be alright. Just take my hand, hold it tight. I will protect you from all around you. I will be here. 네, 필 콜린스가 부른 You Will Be In My Heart, 당신은 내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듣고 오셨습니다. 5844님, 월요일이라 지쳤는데 그래도 기분 좋은 이야기네요. 오영준 간호사님 성함 기억할게요. MORR님 유튜브 댓글 주셨습니다. 1일 1댄스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네, 다음 혹시 댄스곡이 나온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편집장 대 편집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넘버원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1일 1킥 잊지 마세요. 국내 최고 주간지들의 표지기사 맞대결. 편집장 대 편집장. 네, 주간지 배틀 편집장 대 편집장 시작하겠습니다. 한겨레 21의 정은주 편집장, 그리고 1일 명예편집국장 시사인의 김연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간지 기자들은 시간이 하루하루 단위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럼 주간지 기자들은 뭐 일주 이렇게 흘러갑니까? 어떻게 되나요? 언제 바쁘고 언제 마감하고 뭐 이런 스케줄이 어떻게 됩니까? 주로는 저희가 목요일날 밤에 마감을 다 하고요. 그래서 예. 금요일날 보통 회의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월요일서부터 다시 이제 취재를 해서 다시 목요일날 마감을 하고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지죠. 아, 예. 시사인도 마찬가지인 게 똑같은가요? 네네네, 목요일 마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목요일이 제일 정신이 없고 사실은 일간지 기자들은 매일매일 마감을 해야 돼가지고 네. 좀 더 정신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저희는 일주일마다 마감을 하나씩 하니까 사실 아. 일주일 내내 좀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금요일 날은 거의 완전히 녹초가 되시겠네요?
예, 보통 목요일, 그러니까 새벽 한 2-3시쯤에 끝나거든요. 아하.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오면 네. 이제 잠이 안 와요. 사실은 너무 피곤하면 너무 피곤하면 잠이 안 옵니다. 네, 예, 안 저도 오잖아요. 경험 많이 그래서,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고 나면 네. 이제 한 뭐 11시, 10시 뭐 이렇게 일어나고 나면 예. 그러니까 다 지쳤다고 해야 되나요? 예. 다 모든 걸 다 소진한 것 같은 느낌. 에너지를 다 써버린 듯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들죠. 금요일 날에는요. 김현희 기자님은 그럴 때 어떻게 재충전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아직도 재충전 방법을 딱히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냥 내밖에 두시는 거예요? 네, 금요일 오전은 그냥 없는 시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죽은 듯이.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뉴스하이킥 제작진도 이제 그날그날 아이템 이거 매일매일이 막 바뀌잖아요. 이슈도 바뀌고 그래서 정말 이 오전 회의 치열하게 이게 하시는데 주간지에서는 어떻게 아이템을 정합니까? 뭐 쉽고 평화롭게 정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금요일 날 전체 회의에서 큰 그림은 그려지고요. 근데 예. 사실은 표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단위로 만들어지는 기사도 있고 어떤 건 6개월 동안 준비한 기사들도 있고 또 2개월 동안 준비한 기사도 있고 굉장히 그 예. 주마다 좀 다른 성격이 있고요. 그리고 네. 다른 기사들은 주중에 또 이제 막 일이 터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갑자기 아이템이 바뀌어가지고 뭐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전혀 없던 기사가 생기기도 하고 또 있던 기사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죠. 네. 김현희 기자님은 그럼 일주일에 하루 언제가 가장 힘들고 바쁘고 진력이 다 쏟아집니까? 차라리 목요일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신경 쓸 겨를이 없는데 예. 수요일 밤이 제일 마음이 쫄리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취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시간인데 이제 기사를 쏟아낼 만큼 내가 취재가 되었는가 그 부분에서 수요일 밤이 가장 항상 고통스럽습니다. 네. 4500님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뒷번호가 저랑 같으시네요. 코너 제목은 배틀인데 분위기는 흡사, 옥상 달빛 이렇게 주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두 분을 싸움 붙이려고 무진 애를 써도 이게 불꽃이 안 틉니다. 너무 평화로우신 분들이라서. 아니, 애초에 제작진들이 배틀이라고 잘못 지으신 게 아닌가요? 아예. 네. 아하, 접근을 잘못하셨구나. 그럼 뭐 편집장 대 편집장의 데이트? 평화로운 데이트 뭐 이렇게 해야 맞지 않나 싶은데요. 글쎄 그래도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두 분의 불꽃 튀는 싸움을 한 번이라도 끌어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한겨레 21의 커버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한겨레 21 편집장 미디어 스타트업 인턴되다. 아니, 그럼 편집장님 스스로가 인턴한 경험을 커버 스토리로 쓰신 거예요? 네, 2-3주 전에 제가 인턴을 일주일 동안 했어요. 2-3주 전에 일주일 동안. 네네네. 아니, 예. 자세한 얘기 좀 이따 여쭤보고요. 그럼 시사인의 커버 스토리는 어떤 겁니까? 네, 저희도 한 줄로 말하자면은 코로나19로 커진 교육 격차 통계로도 증명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교육 격차 통계로도 증명됐다. 네, 한겨레 21의 커버 스토리는 상당히 좀 혁신적이라고 그럴까요? 참신하고 새롭고 놀랍고 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시사인의 커버 스토리는 어느 정도 예상은 됐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이 궁금해지는 전공법이다 이런 느낌이 확 드는데 그럼 우선 몸소 인턴 생활을 하고 오신 우리 정 편집장님 먼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닉? 네, 뉴닉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이게 네. 미디어 스타트업이고요. 2018년 12월에 만들어졌는데 네. 지금 2년 만에 구독자가 22만 명. 22만 명 구독자가요? 뉴스레터를 보내주는 업체입니다. 여기가 지금 시작은 20대 창업자 2명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직원이 12명인 회사로 성장을 했고요. 국내 시사 정치 뉴스를 친근한 대화체로 풀어주는 그래서 아침마다 배달해주는 이메일로 배달해주는 곳인데요. 이제 이 화자가 고슴도치예요. 고슴도치요? 네, 고슴도치가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풀거든요. 그래서 고슴이라고 불리고요. 주로 이 독자들은 밀리니얼 세대라고 하죠. 1980년대 초반에서부터 2000년대 초반 세대들이 많이 읽는 그런 뉴스레터로고요. 여기 슬로건이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시간이 없지 세상이 안 궁금하냐? 아하. 세상은 궁금한데 좀 시간이 부족한 거다. 네, 그래서 그래서 기성의 언론들이 잘 풀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거에 대한 반발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안 보는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친절하고 잘 대화체로 풀어주면 충분히 세상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네, 그게 모토고요. 그래서 그런 뉴스레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턴을 하러 가셨다는 건 어찌 보면 스파이로 들어가셨을까 이런 의심도 있을 것 같은데. 얼마 동안 하셨고 보수는 얼마 받으셨습니까? 한 거는 8월 18일서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한 7일 동안 했고요. 7일이요. 네, 네. 그 보수는 무보수였고요. 무보수요. 왜 그러냐면 예, 가서 뭐 사실 배우러 간 거여서 그리고 저 많은 분들하고 인터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미 예. 그리고 커피나 밥이나 너무 많이 얻어 먹어서 네. 그분들이 대부분 저보다 한 많게는 20살 정도 어리신 분들인데 그렇게 밥을 사가지고 제가 좀 민망할 정도로 많이 얻어 먹고 왔습니다. 아하. 그래도 어쨌든 인턴이시고 그분들이 선배님들 아니십니까? 나이가 뭐 20년 어리든. 그렇죠. 그 뉴닉이라는 매체에서는 제가 후배고 거기서 배우는 입장이니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얻어먹는 게 당연하다고. 네, 5994 하나님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본능적인 편집장 마인드 이런 게 발휘되진 않으셨는지 궁금하신가 봐요. 네,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 네.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제가 저 스스로 당황했는데 이게 기사를 읽다가 한 부분이 제가 보기 약간 팩트가 맞나? 이렇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데스킹. 네, 그래서 순간 저 이거 확인해봐도 될까요? 이렇게 선배 기자님이 쓰신 기사인데 네네네. 감히 인턴이 네, 그랬더니 그쪽에서 굉장히 그런 것에 열린 조직이라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 기자들한테 동료 기자들한테 확인을 해서 그 수치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확인했더니 맞았습니까? 제가 옳았죠. 정말요? 기여를 하셨네요. 네, 제가 기여를 편집장의 했습니다. 그럼 직접 기사도 올리셨어요? 뉴닉에서? 네네. 그 100자짜리 기사도 썼고요. 500자짜리도 썼고 3000자짜리도 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기사의 내용과 골격은 남아있는데 문체가 다 바뀌어가지고 이걸 제 기사라고 할 수 있을지 제가 너무 재미없게 써서 이제 저희 선배 기자님들께서 다 고치시니까 내용은 남았는데 문체는 다 달라졌어요. 20대 30대가 쉽게 재밌게 접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정은주 편집장님은 그런 문체는 익숙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간지럽기도 하고. 처음 써본 문체여서 한다고 했는데 남아있는 게 없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그런 표현들 문체 있으세요? 뭐 땡땡 때렸어 뭐 이런 식의. 땡땡 때렸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을 표현을 할 때 그래서 뭐 이렇게 결정됐어요. 뭐 이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땡땡 이렇게 때렸어요. 뭐 이런 때렸어요. 식으로. 그런 식의 굉장히 표현. 이 고수미가 얘기하는 거니까요. 고슴도치의 화법으로 귀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펭수를 겨냥한 새로운 캐릭터인가요? 고슴도치? 고슴도치가 거의 맘먹 펭수하고. 네, 펭수가 이후에 나온 걸 거예요. 그런가요? 오. 네, 뉴닉은 이메일을 기반으로 뉴스를 전달하는 뉴스레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사 주간지 편집장이 이런 신생 매체 젊은이들의 매체인 뉴닉에서 인턴 생활을 하겠다 생각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처음부터 제가 뉴닉의 구독자였고요. 네, 이메일 받아보면서 정말 기사 참 쉽고 재밌게 쓴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고 재밌게 쓸까? 이제 그런 게 궁금했는데 네. 그러다 그냥 어느 날 문득 혹시 내가 이걸 배워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인턴을 해보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이제 회의 때 전체 회의 때 이제 의논을 했죠. 제가 여기 편집장이 인턴을 해본다 이런 컨셉으로 내가 기사를 써보면 어떨까? 그랬더니 저희 후배들도 다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그리고 편집장이 가서 깨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들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해보자고. 그래서 제가 그 뉴닉에 이메일을 보내게 됐죠. 보내니까 바로 승낙이 오던가요? 아니요. 이틀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대답이 없어서 잘렸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이틀인가 3일 정도 후에 이제 거기 김소연 대표 킴이라고 불리거든요. 킴. 킴이 저한테 회신을 줘서 자기네들도 의논해봤는데 재밌겠다. 해보자. 그래서 이제 스케줄을 맞추게 됐죠. 그럼 이틀 걸린 이유를 혹시 설명하던가요? 망설였다든지. 내부적으로 좀 얘기를 했대요. 이런 이메일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그 12명이 좀 의논을 했는데 우리가 좀 배울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고 어떤 쪽에서는 고생 좀 많이 하겠는데? 이런 의견도 있고 근데 와서 괜히 좀 안 좋은 소리만 하고 가면 어떡해. 분위기 안 좋게 만들고. 그래서 좀 두렵기도 하고 분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은주 편집장님께서 이런 새로운 문화의 뉴닉에서 인턴을 해보시니까 청년들의 문화잖아요. 한겨레 21과 가장 다른 게 뭐였던가요? 이제 흔히들 기성 매체하고 새 매체하고 그러니까 뉴미디어와 차이를 이제 수용자 중심이다 그리고 수평적 문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확실하게 느껴졌고 그게 굉장히 차이가 크다는 걸 느꼈어요. 예를 들면 수용자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독자들 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뉴닉에서는 본인의 독자를 하나의 가상인물로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통해서 그 가상인물의 성격, 모든 것을 다 규정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민지 씨라고 부르는데 네. 항상 모든 결정을 할 때 민지 씨가 좋아할까? 민지 씨가 이걸 원할까? 이렇게 의논하면서 결정을 하더라고요. 아하, 가상의 캐릭터를 두고. 네, 아하. 그러니까 굉장히 수용자도 구체적으로 네.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경쟁지 시사인의 김현희 기자님의 날카로운 평가를 좀 듣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사실 기사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요. 읽으셨어요? 사실은 좀 한 가지 좀 이 큐레이션 방식에 대해서 사실은 좀 문제의식이 있는 게 큐레이션 과연 저널리즘의 미래일 수 있을까? 한 줄로 말한다면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 큐레이션 서비스에서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이 취재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다른 언론사의 기사들을 재가공해서 내보내는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면 사실 언론사들이 좋은 뉴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또 언론 본연의 권력 감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발품을 팔고 돈을 쓰고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기도 했어요. 이번 기획이라기보다는 큐레이션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 좀 그런 문제의식이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예. 자, 그렇다면 그런 문제의식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던져주신 시사인의 이번 주 커버 스토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현희 기자, 경기도 교육연구원 조사를 바탕으로 하셨네요. 경기도 내 초중고 800개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번 자료는 시사인에서 단독으로 보도하는 자료인데요. 네. 뭐 다들 코로나19 이후에 교육이 위태로워졌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번 설문조사는 사실 거기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7월 중순에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와 교육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기사를 담게 되었습니다. 아하, 예. 코로나19 이후에 이 정도 규모의 실증 연구 이뤄진 거 처음이라고 그렇게 네네, 맞습니다. 하시던데요. 그러면 애초에 어떤 취재 방향성, 취지 이건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적 격차가 실제로 벌어졌나? 네. 또 학생과 학부모의 삶이 많이 바뀌었나? 그렇다면 그 변화의 폭은 얼마나 큰가? 이런 거를 사실 확인을 해보고 싶었고 네. 이번 커버를 쓴 변진경 기자는 교육 분야에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해온 기자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교육연구원과 이런 기획도 함께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네. 이번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결과를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조금 가슴 아픈 내용이었는데요.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떨어졌고 특히 취약계층일수록 그 정도가 심했다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아하, 예. 자, 그럼 경쟁지 한겨레 20일 정은주 편집장님이 보신 시사인의 이런 기획 그냥 그저고 그런 좋은 말 말고요. 날카롭게 한번 비평을 해주시죠. 저는 굉장히 필요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고요. 네. IMF 세대가 있듯이 아마 이제 코로나 세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변화가 어떻게 삶에 영향을 줄까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예.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없지 않았나 기사에? 사람의 목소리. 네, 통계나 분석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들을 느끼는지 실제적으로 아이들 인터뷰를 더 했으면 어떻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가 그래 다음 주에 아이들 인터뷰를 하는 커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하, 약점을 파고드시는군요. 네, 기다려주시면 비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좀 서로 너무 훈훈하지 않게 좀 날카롭게 좀 찔러도 보시고 비판도 하시고 또 네, 상대 근데 설문조사에도 분명히 학생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고 있습니까? 네,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태를 알아볼 수 있는 거니까요. 꼭 목소리가 없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격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온라인 개학 시작할 때 사실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김 기자께서 우리 모두가 사실 우려를 많이 했잖아요. 학력 격차 벌어질 수 있다. 특히 이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니까 디지털 기기 좀 여유 있는 집안의 아이들이야 그 태블릿 PC니 여러 종류의 기기를 가지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숫자가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격차가 무척 좀 우려가 됐었는데 실제로
격차가 벌어졌습니까? 조사 네네네. 결과가? 실제로 격차가 벌어졌는데요. 네. 사실 PC나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 보급 자체는 그래도 고르게 이루어진 편이었어요. 학교를 통해서 보급을 하는 그런 그 노력들이 있어서. 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학생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드러났는데 그 설문조사 항목 중에 나는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공부한다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가정 형편이 그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학생들 가운데 22% 정도가 그렇다고 답을 했는데요. 네. 이는 사실 가정 형편이 좋은 학생들에 비해서 3배가량 높은 수치였거든요. 아이고. 그 이외에도 뭐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때 사용하는 기기가 낡아 방해를 받은 적이 많다라거나 온라인 수업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하다라는 질문에서도 하층 학생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이해를 잘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실제 교실에서의 대면 수업이었다면 뭐 선생님께서 뭐 꼭 저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지 않더라도 좀 이렇게 이해를 못해 보이는 학생에게는 네네네. 추가적으로 이야기도 해줄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 온라인 수업에서는 그게 전혀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에는 사실 집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적어도 공교육 수업은 같은 교실에서 받을 수 있었고 네. 그런데 이제는 사실 각자 가정 배경이 곧 수업 환경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에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할 곳이 필요할 텐데요. 근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묻는 질문도 있었는데 네. 저소득층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과 뭐 가정 내 보호자, 뭐 부모님이라든지 다른 보호자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구하는 비율이 다른 계층의 학생들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또 나타났습니다. 예. 근데 저도 사실 우리 아이가 중학생 때부터 수학 물어보면 도망갔거든요.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부모님 세대는 완전히 교육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데 그러면 대책은요? 시사인이 그러면 이번에 이러한 조사 결과 찾아낸 혹시 해결책이 있을까요? 솔직히 뭐 아주 뾰족한 방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텐데요. 네. 그래도 하나 분명한 거는 이제 긴급이라든지 뭐 임시방편이라든지 이런 꼬리표는 좀 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한 달만 버티자 하는 게 지금 한 학기만 버티자가 되었고 네. 이제 뭐 1년이 갈지 2년이 될지 모른다는 거는 다들 좀 납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학교가 단순히 수업만 하던 곳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교육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했다는 게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난 거니까요. 네.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조금 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만 임시방편, 당장 이것으로는 안 되니까 장기적인 이런 코로나 시대 온라인 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 꼭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정은주 편집장님 개인적으로 혹시 이 문제에 대한 뭐 해결책이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딱 말씀하신 것처럼 뾰족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예. 문제는 네. 이게 격차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고 이게 더 벌어지지 않게 이게 삶에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제 대안을 정말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잡지의 커버 스토리를 살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김현희 기자. 네. 오늘 이렇게 한겨레 21에 대한 총평 해주신다면. 총평. 사실 제가 기사 읽었는데요. 네. 재미있고요. 그리고 제가 정은주 편집장님이 네. 그 인턴하시는 거 사진 찍힌 것도 봤는데 네. 전혀 위화감이 없으시더라고요. 정말요? 네. 마음이 젊으신가 봐요. 아니 머리를 새로 해가지고요. 예, 머리만 바꾸면 다 젊어지나요? 저도 네. 사실 뭐 염색을 하긴 했지만 네, 정은주 편집장님은 총평을 해주신다면 시사인의 기획 예, 굉장히 시적절하고 꼭 필요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 이 논의는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5940님 가볍지만은 않은 화두 던져주셨네요. 우리가 시사인 또 한겨레 21과 함께 모두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편집장 대 편집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 김연희 기자, 한겨레 21 정은주 편집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하고요. 다음 주 커버 스토리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하이킥의 하이라이트 민자영 리포터 날씨와 도로 상황 전해주세요. 네, 오늘 오후 동해 쪽으로 태풍이 빠져나가면서 영향권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습니다. 태풍 관련한 특보도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해안 지역과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 등으로는 매우 강한 바람 불어오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고요. 특히 동해안은 내일까지 만조시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질 때 매우 높은 물결로 폭풍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으로 내리는 비는 밤부터 남부지방에 그치기 시작해서 내일 낮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있고요. 태풍이 지난 후 선선해지기 시작하면서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세종, 광주가 28도, 대구는 30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경부고속도로 돌발 상황이 좀 많습니다. 부산 쪽 남이분기점과 신탄진 갓길에 각각 차량 고장 처리 중인데요. 두 곳 모두 주의해서 이동하시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 분기점 부근 화물차 단독 사고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교통정보 인자영이었습니다. 잠시 후 원더풀 라디오 강수지입니다가 방송됩니다. 8시 5분에 만나요. 태풍 하이선이 오늘 오후 1시 반 강릉 북부 해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지금쯤 하이선은 어디에 가 있는지, 다음 태풍은 언제 올지 기상청의 우진규 예보 분석관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진규 분석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태풍 하이선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네, 지금 태풍 하이선은 18시 기준으로 함은 동남동쪽 약 120km 부근 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중심 기압이 975헥토파스칼로 아직도 이 중급 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 강풍 방향이 약 280km로 아직도 그 세력이 좀 다소 남아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앞으로 한 3시간 전후가 지나고 나면 네. 태풍은 이 청진 남서쪽 부근에 육상으로 상륙을 한 후 이제 태풍으로서의 생을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태풍이 지금 우리나라 영역은 빠져나갔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아직까지 영향을 받는 곳은 조금 있다고 보도가 있었거든요. 어디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죠? 네, 태풍이 저멀리 북동쪽,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북동쪽으로 북상을 함에 따라 네. 이제 점차 이 동쪽에 있는 영향은 모두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태풍이 이 우리나라 서쪽으로 다시 비구름대를 끌어내리면서 현재 경기도와 충청도를 중심으로 이 다소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오전까지도 이러한 비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태풍이 빠져나간 뒷자리로 이 서쪽으로부터 건조 공기가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돌풍들이 전국에 걸쳐서 밤사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하. 네. 예, 태풍이 북상을 하면서 여러 지역에 지금 피해를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그 조그만 또는 큰 피해가 난 상황에서 이 순식간에 부는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이 시설물 피해가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 있으니까 오늘 네. 밤까지는 강한 바람에 대해서 조금 더 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 11호 태풍이 오를 만큼 다음 태풍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름이 노을이라고 들었거든요. 이 노을이 지금 생긴 겁니까? 아니면 아직 안 생긴 겁니까? 혹은 또 언제 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뭐 아직까지 태풍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열대저하고, 그러니까 이 구름대들도 아직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여러 일반 인터넷을 통해서 이 수치 모델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현재 이 각각 우리나라 모델뿐만이 아니라 국외 모델들도 현재 그 열대저하고라고 하는 이 태풍의 씨앗이 발생을 해서 이후에 조금씩 북상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보고 좀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태풍은 이 열대저하부터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뭐 영향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금 성급한 좀 그런 판단 같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는 이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건조한 공기가 좀 한동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 안에 태풍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하, 태풍이 생긴다 하더라도 밀어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한 수일 정도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이 태풍이 어쨌든 형성돼서 한반도 주변으로 오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번 여름, 가을 사이에 3개나 생성돼서 한반도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일들 제 기억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짧은 기간 동안에 태풍이 여러 개가 오는 것 흔한 일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이 이제 7개로 역대 가장 많이 발생한 태풍 이제 영향을 준 해였는데요. 그 태풍이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연달아서 이 영향을 주기는 그렇게 자주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서쪽으로는 건조 공기, 동쪽으로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으로 태풍이 북상할 수 있는 이 길이 열려져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필리핀 동쪽 해상의 수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태풍들이 잘 발달을 할 수가 있었고 우리나라에 자주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경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럼 작년에 7개, 올해 2개 혹은 3개, 필리핀 쪽에 뜨거운 바다 이런 현상이 그러면 혹시 어떤 뭐 경향성이나 원인을 짚어보실 수 있는 건가요? 네, 주에 이런 것들은 이제 기후적 측면에서 장기간적인 공기 흐름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단에 대한 성기들을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요. 우선 지금 단기적인 상황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이 해수 온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우리나라 서쪽으로 이 차고 건조한 공기가 매우 광범위하게 내려와 있다라는 사실은 아무래도 이 기후변화의 징후 중에 하나인 이 지구온난화와 다소 개연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주에도 저희랑 통화해 주시면서 마이선과 하이선에 대한 그런 예보 상당히 잘 해주셨고, 다른 나라들의 예보보다 더욱 마이사카 하이선이죠. 더 정확한 예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기상청에 대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응원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좀 힘내주시기 바라고요. 혹시나 다른 11호 태풍이나 다른 기상 재난이 발생한다면 또 좀 여쭙겠습니다. 그때 좀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밤까지 모두 큰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의 우진규 예보 분석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병의 고통을 멀리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추구합니다. 이름을 알리기보다 품질을 앞세우며 전문 의약품 개발에 땀 흘려온 환인제약. 당신 곁에는 언제나 환인제약이 있습니다. 별이 다섯 개 이래 누워있으면 후끈후끈 장수돌 침대 후끈후끈 별이 5개 후끈후끈 장수돌 침대는 별이 다섯 개 한 집에 거실에 소파까지 있는 장수돌 침대는 별이 5개. 광고 듣고 왔습니다. 배지홍님, 매일 차에서 라디오로만 들었는데 오늘부터 1일 1킥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8042님, 퇴근길입니다. 뉴스 하이킥 금호 36번 버스에서 크게 들려서 너무 좋습니다. 금호 36번 버스기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안상덕님, 유튜브 아이디입니다. 그래도 공영방송에 이런 좋은 방송이 있는 줄 오늘 처음 알았네요. 매일 뵐 수 있길 건강하시고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이제 방송 4주차 됐습니다. 일신 우일신의 정신으로 매일매일 더 좋은 방송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봐주세요. 3013님, 코로나의 태풍에 양뺨을 계속 두들겨 맞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또 힘내봐야죠. 으라차차 신청해봅니다. 네, 3013님 신청곡인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오늘 끝곡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내일도 더 높이 뉴스 하이킥 하세요. 다시 내게 찾아온 거야. 너무 빨리 돌아온 거야. 네 모습을 보여봐. 쑥스러워 그런 거야. 이 소리를 듣고 온 거야. 밤이 너를 다시 불러낸 거야. 생각했지만 여전히 비참하게 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하오몬의 규칙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금기는 얼굴 전체에 야망을 적는 것입니다. 어떤 귀족 가문도 야망이 가득한 여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은 1개월 조산으로 태어났지만 큰 영향 없이 아주 잘 발달했습니다. 그는 이틀 동안 인큐베이터에 머물다가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마도 당신과 닮은 얼굴을 보는 것은 매우 마법적인 일일 것입니다. 약속해요. 진짜인 것 같아요. 서즈데이는 그것을 다시 가져와 매일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는데 결코 질리지 않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나는 가족의 가보입니다. 지아바오의 등장으로 온 집안이 더욱 떠들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 활력이 더해집니다. 할머니는 10년 더 젊어 보이겠다고 약속하셨다.
시어머니는 입가에 주름이 생길 때까지 매일 웃으십니다. 새엄마도 큰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가보의 100일 잔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 디엠미가 나타나 또다시 말썽을 일으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엔더 그녀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그녀의 시어머니였고 그녀는 즉시 정신을 차리고 나와 그녀의 가족을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방패. 노부인은 적을 본 듯 긴장된 얼굴로 진지하게 앉겠다고 약속했다. 왜 나를 그렇게 보는 거죠? 당신은 나를 알아보나요? 콜드 DMI는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처럼 경쾌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이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몸 전체가 가벼운 느낌이지만 골다공증은 별로 없습니다. 왜 왔나요? 내가 문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 후아, 그건 절대 예의가 아니야. 즉시 사람들을 쫓아내러 달려갔습니다. 이제 그녀에 대한 그의 환상은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정말 분명합니다. 나는 당신의 손님이 아닙니다. 아직은 당신이 변화할 차례가 아닙니다. 리더 디엠미는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눈은 방을 훑어보더니 남편인 아버지에게로 멈췄습니다.